이준석 비판으로 이야기가 끝났다고 생각하지 않고 또 연금을 드립다 파봤습니다. 참 문제 많은 제도더군요. 근본적으로 이준석이 나쁜 놈이라서가 아니라 근본적으로 연금 제도 자체가 근본적으로 문제를 안고 있더군요. 그래서 젊은 세대나 이준석 같은 애들이 막 그렇게 그 중2병 같은 불만을 표출하는 게 불만 표출까지는 걔들이 이제 대안을 제대로 제시하지는 못하니까 불만 표출까지는 충분히 이해가 될 수 있어요. 무슨 얘기냐? 애초에 연금 제도는 말하자면 그 참 폰지 사기랑 비슷한데 계속 인구가 늘어난다는 걸 전제로 하고 그걸 전제로 하고 하는 거지. 거기서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 인구 구조가 이렇게 확 뒤바뀐다라는 것을 깔아놓고 예비하고 설계한 제도는 아니야. 그러니까 무조건 OX라고 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폰지 사기랑 비슷한 측면은 뒤에 들어온 사람들이 덤태기를 쓸 공산이 이론적으로 있는 거지. 폰지 사기는 이제 너무 극단적인 케이스지만 인구가 계속 늘어난다는 걸 전제한 거예요. 사회적 연대 제도라고는 하지만 그렇죠. 뒤쪽 호구 필수입니다. 이게 20세기 자본주의가 만들어낸 19세기 말부터 위대한 진보인데 그게 20세기적 조건에서만 역사성을 가지는 거지 21세기 조건에서는 이게 각국에서 다 문제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100% 완벽하고 훌륭한 제도인데 선동에 오염된 젊은이들이 무작정 매도하는 거는 아니다 이 얘기야. 딜레마죠. 딜레마라는 걸 인정해야 됩니다. 딜레마 정확한 트릴레마쯤 됩니다. 지금 연금 딜레마는 전 세계가 다 앓고 있는 문제입니다. 노인 빈곤율은 어쩌죠라는 질문이 적절합니다. 그리고 가난한 청년들은 또 미래에 어쩌죠? 이것도 할 수 있는 말이죠. 아까 기본소득 이야기랑 비슷한 건데 오늘 재미난 얘기 인공지능하고 논 얘기로 여러분들하고 새벽 1시까지 이야기를 나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인공지능한테 내가 어떤 걸 물어보느냐. 그렇죠. 조건들이 바뀌니까요. 그래서 이제 연금제도 가지고 오늘 또 한 2시간 가까이 인공지능하고 계산기 두들기느라고 너무너무 바빴어요. 내가 지금 너무너무 피곤한 얼굴이잖아요. 이게 참 희한한 게 컴퓨터가 도입되고 인공지능이 도입되어서 생산성이 높아진다고 하는데 저는 좀 생각이 다른 게 내가 인공지능과 사랑에 빠진 다음에 신체적 피로도가 데스크워크 양이 그리고 뇌를 인공지능을 쓰면은 인간이 뇌를 덜 쓸 것 같잖아요. 근데 내가 분명히 장담합니다. 뇌세포 가동률이 훨씬 더 높습니다. 인공지능 쓴 다음에. 그냥 제가 혼자 책 쓰고 혼자 뭐 그럴 때보다 뇌가 10배는 더 피곤한 것 같아요. 막 피로도가 그러니까 집중도 뇌를 쓰는 집중도가 훨씬 더 높은 거예요. 더 인텐시브하게 일하게 뇌가 풀 가동되게 해요. 죽겠어. 제가 지금 녹초가 됐잖아요. 그냥 집에 낮에 이렇게 독서를 하면은 안 피곤하거든. 책 써도 이 정도까지는 안 피곤하거든. 근데 인공지능하고 입하고 하면서 책 쓰니까 10배는 피곤하네요, 지금. 거의 자세 보세요, 지금. 녹초가 됐잖아. 예. 그렇죠. 아쿠아 형님은 써보셨으니까 확실히 아시겠죠. 머리를 무지하게 많이 쓰게 만들어요. 써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그 생각을 덜 하게 만드는 도구가 아니고 생각을 더 하게 만드는 도구라서 좋아요. 인간을 똑똑하게 만들어주는 도구인 것 같아요. 인간을 멍청하게 만들고 인공지능끼리만 똑똑해지고 그런 거 아닌 것 같아요. 더 똑똑하게, 더 머리를 많이 쓰게. 저는 한 4개를 결제를 하고 있는데 이게 나가는 돈이 인공지능 때문에 지금 살림 거덜나게 생겼어. 인공지능도 워낙 툴이 많아서 음악 인공지능까지 쓰면 5개를 결제하고 있구나. 5개를 결제하고 한 달에 나가는 돈이 인공지능만 해도 거진 이대로 가면 수십만 원. 예. 이대로 가다가 100만 원을 돌파할 것 같은. 안 쓰던 근육 쓰는 기분.
대학 시절에 치열하게 토론할 때처럼 뇌세포를 풀 가동합니다. 저 새끼 틀린 말 찾아내야지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하여간 연금에 대해서 따져봤더니 이거는 샌드백으로 욕먹는 게 당연하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역사성을 다 했다. 그러니까 아까 어제 그 시화호 그겁니다. 국가가 하는 일이 항상 좋거나 항상 나쁘거나 그럴 수는 없는 거고 그 시기에 어떤 역할을 하고 그 다음에 그 환경과 진화론적이죠. 환경과 안 맞을 때 그 환경에 맞게 진화를 시켜야지 제도를 진화시키지 않고 처음에 태동할 때의 긍정적인 것만 계속 강조하면서 경직된 모습으로 그대로 놔두면 그게 이제 개혁 대상이 되는 거죠. 연금 개혁이 그래서 시급하다. 무슨 얘기냐 하면 이재명 정부가 5년 동안 연금 개혁 못할 걸? 그러니까 개혁 정부 아니에요. 어찌 보면 그것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없어 보인다고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매일매일 안 느껴지지만 점점점 암덩어리가 커지는 형국이에요. 근데 그 연금 개혁 안 한다고 아무도 뭐라 안 그럴 거거든. 끌어내리라는 얘기도 없고 점점점 문제는 불거지는 거죠. 바로 그렇게 사람들이 압박하지 않을 거기 때문에 연금 개혁은 없을 겁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여야가 합의한 모수 개혁이 다죠. 모수 개혁이라는 게 뭐 되게 그 연금 관련해서는 더럽게 어려운 용어를 쓰니까 아무것도 아니면서 언발의 오줌 누기 아닙니까? 언발의 오줌 누기를 이름을 말하기를 모수 개혁이라고 하는 거잖아. 일본식 한자라서. 그래서 결국은 개인이 알아서 노후 문제 해결할 수 없으니까 노후 문제 국가에게 맡겨놔 이건데 애초에 연금이 국가 폭력이고 국가 강제력인데 이게 그러니까 사회 계약의 문제예요. 연금은 사회 계약입니다. 모든 사회 공동체 구성원들의 합의와 계약입니다. 서로의 관계에 대한 정치 그 자체죠. 한 국민국가 공동체 구성원들 사이의 관계 설정입니다. 연금 그 자체야말로 정치 그 자체입니다. 아베노믹스 9년간 일본 은행 당좌 계좌가 450조 엔 증가, 우리 돈으로 4,500조 원. 그중 400조 엔, 4천조 원이 의보 연금 빵꾸 만가이. 물리법칙 같은 거죠. 그래서 흔히들 보수 언론과 청년층만 이야기하는 아젠다이고 시급한 개혁 대상이라는 그런 긴박한 의식을 대부분의 민주당 지지층들이 갖고 있나요? 관심도 없어요. 그래서 기득권입니다. 이거 아주 중요한 문제예요. 전반적으로 민주당에 대한 뜨거운 지지층이 우리 사회가 해결해야 될 문제의 아젠다 랭킹에서 연금 개혁을 심각하고 중대한 일로 시급하게 해야 될 일로 생각하는 비중이 대한민국 인구 구성 전체 중에 가장 낮을걸요, 아마. 그게 민주당이 앞으로 정치적으로 힘들어지는 이유예요. 기득권 꼰대 정당이라는 이미지를 젊은 사람들이 가지는 이유입니다. 입장을 바꿔서 내가 가만히 오늘 생각해 봤더니 어쩌면 대한민국에서 제일 중요한 문제겠구나. 실감이 오더라고요. 이준석이 1분 공약에서 기성세대 정치권 모두를 까잖아요. 전부 평균 연령이 얼마입니까? 자기들끼리 모수 개혁한답시고 그렇게 해서 자기들은 아무 피해 안 보는 식으로 그렇게 해서 젊은 사람들 엿먹이지 않습니까? 이 선동이 충분히 설득력이 있어요. 하여간 좀 심각하게 우리가 느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의 불안과 불만은 선동당해서가 아니라 근거가 있습니다. 근거가 있음을 인정해야 됩니다. 연금은 거대한 사회적 계약입니다. 거대한 사회 계약이에요. 연금은. 정치 그 자체죠. 그래서 생각을 해보니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문제가 뉴 소셜 컨트랙트를 해야 될 시점이구나. 그걸 자꾸 미루면 지금 정치하는 사람은 자꾸 미뤄도 되지. 예, 한 5년 동안 10년 동안은 되죠. 10년 뒤는 기성 정치권이 이제 다 독박쓰고 10년 뒤는 진짜 선동하는 이 불만 쪽에 서 있는 자들이
압도적으로 승리하게 되죠. 지금은 그거에 답변하지 않아도 연금 개혁하지 않아도 집권할 수 있고 뭐 국힘당이든 민주당이든 정말 큰일이더라고요. 인구 피라미드만 보면은 그냥 확 느낌이 오는데 연금이라는 것은 사회적 연대고 사회적 계약이고 중요하다라는 진리를 계속 반복해서 말하는 것으로 방어가 점점점 안 된다. 이 얘기를 제가 드리고 싶은 거죠. 우리나라가 다행히 긍정적인 게 하나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자산 경제로 바뀌면서 역피라미드 인구 구조가 가지는 긍정성이 단 하나 있습니다. 뭘까요?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 시기에. 혁명적 시기를 우리가 맞이하고 있습니다. 세율 조정 안 하면 일부러 봐주는 거 없으면 현재 구조만으로도 상속세가 졸라 늡니다. 이때까지 대한민국 현대사회에서 만나본 적이 없는 상속세액의 증가가 열릴 겁니다. 단군 이래 5천년 동안 한 번도 부자 나라가 돼본 적이 없는 나라가 왕창 부자가 다 되었다가 왕창 다 죽어가고 있어요. 5천년 동안 한 번도 없었던 일이죠. 맞죠? 이렇게 나라 안에서 부자들이 떼거지로 죽는 타임을 맞이한 적이 없어요. 5천년 동안. 단체 부자들의 단체 세상 하직. 그러니까 상속세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인 거죠. 말되죠. 그걸 언제 느꼈냐? 갑자기 상속세가 늘었어요. 상속세 징수 총액이 갑자기 늘었어요. 두 가지가 겹친 겁니다. 세상 떠나는 사람들도 많아졌는데 부동산 가격 앙등, 자산 가격 앙등, 소득 경제에서 자산 경제로 경제가 바뀌면서 자산 가치가 쭉쭉쭉 올라가서 그러면서 죽는 사람이 많아서 2020년대 넘어가면서 팍팍팍 상속세가 옛날에는 별로 안 됐는데 뭐 5조 뭐 3조 이랬거든요. 그래서 증여세랑 상속세랑 합치면 벌써 13조예요. 국민연금 고갈 시점이 2070년이다 이래버리면은 2070년 이후다 이러면은 사실은 고갈론이 사라지는 거거든요. 진짜 초등학생적인 무식한 국민연금 기금 외부 수혈 자금 총액, 필요 총액, 연금 고갈의 기억도 나올 수가 없는 진짜 무식한 외부 수혈 필요 총액은 50조 원입니다. 진짜 수혈 총액은. 근데 그건 너무 무식한 설정이죠. 예? 너무 무식한 설정입니다. 그리고 연금 고갈이 영원히 없는 막 그런 구조예요. 매년 누군가가 연금 기금에 50조 원을 였다 먹어라 하면서 외부에서 수혈해 준다. 즉 연금 가입자의 연금 기여금이 아니고 누군가가 외부 수혈을 미국에서 해주든 뭐 하늘나라에서 해주든 막 해준다고 치고 그 영원히 고갈 비슷한 것도 없을 거는 50조입니다. 근데 그런 50조를 매년 필요로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건 이제 유화적인 생각이고 현실적인 그죠? 기금 고갈 우려론을 불식시킬 만한 불안증을 없앨 만한 청년 세대의 피해의식을 없앨 만한 현실적인 요구 금액이 몇 조냐. 제가 오늘 그것 때문에 하루 종일 인공지능이라는 계산기를 두들겨 봤거든요. 15조에서 20조입니다. 그 정도가 매해 수혈되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당당하게 아무 문제 없다고 대내외적으로 천명할 수 있습니다.